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출발 대비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부담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이미 1,000억 원 이상의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일부 종목으로만 좀 수급적인 탄탄함이 돋보이고 있는 오늘인데요. 어떤 전략을 챙겨야 될지 오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부터 반도체 쪽 모멘텀이 강화됐지요. 특히나 AI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HBM 반도체 조금 더 빨리 진입했고 점유율이 더 높은 SK하이닉스가 탄력적입니다. 4% 이상의 상승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으로 지금 코스닥 상승의 대다수를 이들이 조금 견인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요. 어제는 제약바이오 쪽 대형주 괜찮았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옵니다만 다른 쪽으로 수급 분산 나오면서 오늘은 어제만큼의 탄력은 아닙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삼바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금융주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이네요. 한동안 우리 시장의 든든한 주축이었던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 쪽은 오늘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시장에서요. 요즘 특징주 한 주간 이상으로 계속 상승권에 있었던 게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돌아가면서 상승세도 돋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일부 종목들이 있어요. SL은 흐름이 참 좋아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요. 그런데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입니다. 이 종목별 흐름이 좀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글쎄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계속 지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의 일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신 SL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부품주들도 실적이 완성차 업체에 급격한 이제 차량 추락, 반도체 예전에는 굉장히 부족했었죠. 차량용 반도체가. 근데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수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실적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의 이제 핵심 모델들인 중대형급 SUV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쪽들로 해서 이제 전면 교체되는 부분들과 해외에서는 당연히 공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 증가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증가되는 수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가 2배, 3배, 4배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일부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그런 쪽들인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품주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화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살펴주신 내용들 좀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꼽히는 섹터가 전선주입니다. 대한전선이 10거래일간 거래가 되지 않았었고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 날인데 실적을 내놨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제는 시간외에서 가온전선이 호실적 내놓으면서 시간외 상한가 움직임이 있었고요. 전선주들도 지금 송배전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호실적들을 내놓고 있는데 갖고 있는 종목들 이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물결은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발맞춰서 전선주들의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또 액면 병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대 10으로 병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엔 주가도 쌌지만 일단 주식 수가 너무 많았어요. 12억 4천만 주. 네, 너무 주식 수가 많았는데 그걸 10대 1로 병합을 하면서 일단은 여전히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1억 2,400만 주. 그리고 거기에서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통 주식 수량은 이제는 조금 적정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더불어서 액면 병합 이슈까지 같이 올라온 그런 상태고 이제 약간 좀 업체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고 조금 나중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이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국은 작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 올해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중동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물결이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전선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초 소재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발맞춰서 실적도 같이 상승하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좀 연동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선주 내에서 좀 압축해서 본다면 네. 어떤 아무래도 일단은 예전에는 대주주가 바뀌기 전에는 사실 대한전선이 그렇게 선호를 받지는 못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튼실한 건설사가 대주주로 들어옴으로써 자원 그리고 어떤 재무적인 요소에서도 상당 부분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거기다 액면병합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주주에 좀 반하지 않는 주주 이익을 위한 부분들이 착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으로 대한전선을 좀 선호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상승률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립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종목들이 오전에 치고 나가고 다시 꼬리 달고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그래서 더 난이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는 저희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잔금해제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적자와 헤어질 시간이라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로 가볼게요.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효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재료가가 떨어지는 그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게 선명하고 투명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항상 주가에는 우리가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유사 쪽의 가장 주요한 품목인 PX라고 하죠. 우리 파라자일렌은 가격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아직도 이제 화학사들의 주요 품목인 에틸렌의 스프레드는 279였는데 이게 197까지 아직도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뒤집힐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최대 소비국인 중국 쪽에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다들 낮추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품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공급을 한정시키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글쎄요,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내수라던가 이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리오프닝까지 겹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우리 리오프닝 효과를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유사의 뭐 파라자일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화학사 쪽까지도 에틸렌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실적 내놓고 나서 증권가 곳곳에서 나름 이 종목에 대해서 호평을 하긴 했어요. 목표 주가 곳곳에서 올려잡고 그 근거가 바로 다음 분기에 대한 흑자 기대감이었습니다. 기초 소재 부분의 선전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 실적 내놓고 조금 관심 받는 듯 하다가 또 그 상승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진 못해서요. 좀 의문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반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연속성을 띠고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동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 사실상 ECC라는 에탄 분해 설비 그리고 우리가 NCC라고 부르죠. 납사 고온 분해 설비인데 이런 것들이 증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공급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들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2분기에 이 기업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초 소재 쪽은 이제 올레핀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원료 납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재고 평가 이익도 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첨단 소재 부문도 비용이 안정화되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일단은 이익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열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기초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소재를 더욱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IT단이라던가 이런 쪽이 또 급격하게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LC USA라고 하는데 미국 현지 쪽입니다. 이제 셰일가스 이용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쪽이 북미 한파 때문에 가동 중단 피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동 차질이 되면서 적자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레이시아 공장인 LC 타이탄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남아의 범용 제품의 시황 회복이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LC 쪽은 회복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역내에 이제 우리가 크래커라고 하는데 그 분해 설비 가지고 있는 곳들이에요. 네. 이런 쪽들에 전기 보수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급량이 추가적으로 생산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보수가 올해에는 없어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이 기업은 물량 훼손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가요.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든든한 자회사. 사실 일진머티리얼즈, 일진그룹에서 이제 롯데그룹으로 옮겨오게 됐잖아요. 네. 지난해. 그리고 사명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바뀌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분을 한 53%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나름의 성장성을 여기다 한 스푼 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얹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에는 분위기가, 조금 네.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쪽을 구성하는 필수 소재들이 많이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뭐 동박 이런 쪽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용 동박을 하는 회사고요. 그런 측면에서 롯데케미칼이 전통적인 화학 측면보다 밸류를 상향할 수 있고 조금 더 숫자가 앞으로 가파르게 나올 빅트렌드 산업에 대해서 인수를 단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롯데그룹 쪽으로 편입한 이후에 첫 대형 계약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공급을 하는 동박의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 그리고 현재의 침투율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향후에도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밸류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약간은 깎여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소재 부분이죠. 롯데 첨단 소재 쪽도 계절적 성수기로 들어와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IT 세트의 수요 증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와 더불어서 같이 밸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올해는 뭐 거의 제자리인 느낌입니다. 17만 3천 원대 거래되고 있는 오늘인데 목표 라인 잡아주세요. 네, 크게 위아래로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뭐 아래쪽으로도 흔들림이 크게 없다라는 것도 안정적인 포인트가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매수할 때는 글쎄요 하단이 그렇게 크게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6만 원 정도까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3% 정도에서는 손절 처리를 하시되 우리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봉상에서 계속 두드렸던 19만 원에서 20만 원 부근의 돌파는 한번 확인한 이후에 목표가 23만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고요. 곧장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크게 밀렸던 종목이에요. 선익시스템. 어제 한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변곡점 맞은 OLED 시장.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포인트는 독보적 존재. OLED 모멘텀 받을 때마다 특히나 LG 쪽에서 어떤 TF를 구성했다, 뭔 투자를 확대했다 할 때마다 선익시스템이 이제 관련해서 좀 기대해볼 종목으로 언급이 됩니다만 네. OLED 쪽에서 애플발 모멘텀이 살짝 지연되면서 네.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지연이 좀 되는 부분들 계속 뉴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수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주가도 그에 좀 연동이 살짝씩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XR이라던가 MR 같은 새로운 핸드셋
플랫폼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이미 메타 쪽에서 오큘러스를 내놨잖아요. 그 이후에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놓치지 않고 뛰어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물음을 좀 찾아보시면은 해답을 좀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익 시스템은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캐논도키라는 굉장히 걸출한 회사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야스 같은 기업들이 같이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는 이 선익 시스템이 독보적으로 전 세계 마켓 셰어 1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중소형 OLED 시장의 지금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쪽은 이제 중소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OLED 시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면적에서는 두각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중소형에서는 아직까지 11%밖에 되지 않았고요. 작년 네. 기준으로요.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과반수 이상, 그리고 그 밑으로 중국 업체들이 이제 BOE라던가 비전웍스 이런 쪽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애플 쪽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고객사였던 LG 쪽이라던가 그리고 소니 같은 쪽들에서 또 마이크로 OLED 형태로 이걸 VR, XR 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물론 대형 증착기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만 작은 쪽에 중소형 증착기 이런 쪽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우리가 6세대 대형 증착 장비를 개발해서 LG 디스플레이에다가 공급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일본의 독점적인 위치를 깰 수 있는 업체로서 우리가 선익 시스템을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올해 흐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 한 3, 4거래일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름 기대해 볼 만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차기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생겨나는 것 같네요. 일단 OLED가 계속 적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변함없는 사실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간 차세대, 마이크로 OLED 이런 쪽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8세대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급속도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기기로 지금 OLED 패널의 침투율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 이런 쪽들도 OLED 채택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선익 시스템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450억을 넘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34%가량 수주 잔고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장비의 리드 타임이 한 최대 9개월 그리고 6에서 9개월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 받아놨던 수주 잔고는 올해 내로는 다 매출 인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또 수주 잔고가 얼마나 쌓일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포인트와 함께 가격 라인까지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과거에는 메타버스 하면 막 떠오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메타버스가 전혀 야기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포인트 잡아주시면서 가격까지 정해주세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 자체가 이런 높은 모멘텀과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숫자가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 그리고 XR, MR 이런 쪽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경기 둔화라던가 침체 우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직접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대체제로서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요. 일단 매수는 한 31,000원 부근 61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연이 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61선까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역시나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2% 내외에서 처리를 하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못 미치는 윗꼬리를 제외한 한 43,000원 부근의 목표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 살짝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들부터 해서 특징주들까지 전략 챙겨봤으니까요.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